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직후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특히 나스닥은 장 막판에 낙폭을 좀 회복하긴 했지만 2% 가까운 하락 기록하면서 상당한 조정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이 부진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대형주에 많은 악재가 나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 오늘은 장 자체도 일단 좋지 않았던 데다가 독일에서 공장이 멈췄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송전탑 화재가 나오면서 생산이 멈춘 것인데요. 이날 하루에만 1000대가량의 차량이 완성되지 못했고 손실액이 하나로 수천억에 달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 직격탄을 맞았죠. 연초 6주간 통계 기준으로 아이폰 판매량 봤더니 전년 대비 24% 급감을 했고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5.7%를 기록해서 4위로 내려갔다 소식 나왔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 부진이 주가 하락 빌미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개별 소식 하나하나가 어떤 장의 중차대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오늘은 시장이 작심하고 쉬려는 날이었다. 아마 하원과 상원 6일 7일 의회 청문회 앞둔 파월 발언을 앞두고 시장이 몸을 사리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과여부에서도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지난 닷컴 버블과 지금을 비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죠. 객관적인 퍼 지표를 봤을 땐 이 블룸버그가 정리를 잘 했는데 S&P 500 지수를 봐도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지금이 낮은 수준이고 톱5 주식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격차가 있죠.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톱5, 톱6를 제외한 주식 보면 사실은 지금 22.2배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3월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는 인텔과 시스코, MS, 델로 이어지는 이런 4대 주식, 4대 천왕이 퍼가 80배를 넘어선 상황인데 시총 상위 주식에는 지금은 그 정도의 거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다만 시장에서 주가가 단기간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 또 매크로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이 취약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른 주식을 내다 팔고 약간 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은 파월 의장 발언 전날에 일단 주식을 팔아놓고 보지 않은 그런 심리가 나온 것으로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엄청난 악재의 어떤 이벤트는 없었음에도 잠잠했던 빅스 지수가 크게 올라간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이 비록 버블은 아닐지라도 뭔가 전반적으로 버블과 비슷한 부분이 약간은 있다. 그런 심리나 그런 것들이 약간은 있다. 이벤트가 있으면 도망가려는 수요가 있다. 이런 걸 보여줬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심리를 비트코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자마자 바로 급락 움직임이 나온 점 이런 건 역시 시장에 팔고 튀려는 차익 실현 심리가 팽배해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떠다니면서 변동성이 심해지는 그런 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긍정적인 뉴스도 여러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뉴스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부금 펀드 중에 하나가 이 포트폴리오의 7%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스탠포드는 평당가 45,000달러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블랙록 현물 ETF 매수도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완전히 제도권으로 들어온 상황이지만 이런 기부금 펀드까지 굉장히 안정성이 중요시되는 기금 펀드까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으려는 움직임이 더 커진다면 더 높은 수준의 가격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원래 파월의 의회 청문회도 당연히 엄청난 이슈지만 원래 월초는 이 노동 데이터의 한 주였죠. 전통적으로. 지금 시장 주목도가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6일 ADP 고용보고서 그리고 졸지 보고서 8일 비농업 고용지수 이 데이터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시장의 유동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지난 비농업 고용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이 탄탄할지 여부가 관심이고 결국 연준이 이중 책무, 탄탄한 고용과 물가 2%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근데 이 실업률이 여전히 난공불락의 4% 언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이 사실 시장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요. 댈러스 연은이 어쩌면 실업률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 이런 걸 시사하는 보고서를 내놔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준의 낮은 실업률 유지의 배경, 그 뒷받침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연준이 얘기한 것인데 이 베버리지 곡선의 가파른 부분을 이동하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베버리지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공석률, 구인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이 실업률인데 만약에 이쪽을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 보시겠지만 일자리 공석, 즉 구인율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실업률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곡선을 타고 충분히 데이터가 내려오면 앞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논거였습니다. 근데 이번 댈러스 페드 자료는 새로운 가정을 도입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 실업률을 바라볼 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구직자로 한정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베버리지 곡수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일자리 공석이 줄어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노동시장에 인력을 채용할 때 스카웃하는 경우가 매우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 근로자를 스카웃했어요. 아마도 능력자를 스카웃을 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A 기업에서 B로 갔으니까 실업률에는 별 변화가 없는데 이 사람이 특수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기업에 갔기 때문에 그 보내준 기업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채우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일자리는 잘 채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버리지 곡선을 가파르게 만듭니다. 종전보다 훨씬. 그래서 연구 결과 진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졌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뉴노멀이고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노동시장에 타격이 와도 실업률이 별로 안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가팔라지면은 이 구인율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실업률에는 마치 이 가파른 곡선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실업률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항구적으로 가팔라지면은 구인율이 내려가더라도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낮은 실업률이 뉴노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공직률이 7에서 5로 감소할 때 실업률이 3.5에서 4.4, 4.6까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데이터는 과거 20년 전에는 이게 4.9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잘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튼 연준 소속 경제학자가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쓴 글이고 이 얘기는 앞으로 연준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번 주 나오는 노동 데이터는 저희 월가월부가 신속하게 파악해서 해설을 바로바로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